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립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의무주의 윤리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배워볼 사상가는 바로 칸트 형님과 로스입니다. 시작합시다. 렛츠 기릿! 일단 의무주의 윤리의 기본 특징부터 살펴봅시다. 첫째, 의무주의 윤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의무를 지켰을 때는 옳은 것이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 됩니다. 둘째, 의무주의 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간만에 부모님을 도우려는 좋은 마음으로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닦고 있다 칩시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80만원짜리 에르메스 명품 접시를 그만 실수로 놓쳐서 쨍그랑 깨버렸습니다. 의무주의 윤리는 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말했듯이 의무주의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도우려는 좋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옳은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의무주의 윤리는 도덕의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도덕, 보편적인 도덕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감정, 감각, 경험 등에 기반한 상대주의 도덕을 극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상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무주의 윤리의 대부 칸트 형님입니다. 칸트 형님은 도덕의 감정이라고는 1도 섞지 않은 정말 도덕 AI, 도덕 알파고 그 자체였습니다. 도덕은 이성에만 근거해야 된다고 봤던 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칸트 형님 사상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칸트 형님의 인간관을 보고 가겠습니다. 칸트 형님은 우리 인간을 이중적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일단 동물과 같은 욕구의 측면, 칸트 형님은 이것을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욕구에 끌리니까요. 그리고 동물은 할 수 없는 이성의 측면, 이 이성으로부터 욕구를 이겨내고 도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의 노예가 아니니까요. 인간은 욕구를 이겨내고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칸트 형님은 인간이란 존엄한 존재, 인격체라고 봤습니다. 칸트 형님은 도덕의 유일한 근거는 선의지라고 합니다. 선의지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선의지는 오직 이성이 옳은 것이라 명령하는 것만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2번, 도덕법칙, 다른 말로 정언명령, 무조건적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3번,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우러나오는 의지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번, 선의지는 이성이 옳은 것이라 명령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다. 해설입니다.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설입니다. 아까 의무주의 윤리설은 행위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한다 했죠. 칸트 형님은 자연적 경향성, 상황, 감정, 이익, 결과, 유용성, 쾌락, 행복 등등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행위는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욕구나 감정, 이익, 유용성, 쾌락, 행복 이런 것들은 다 다르고 도덕도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칸트 형님에게 도덕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칸트 형님은 도덕은 오직 이성에 근거한 선의지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에 근거하면 언제 어디서나 똑같거든요. 우리 서양 윤리의 흐름 1강 영상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면 됩니다. 3 곱하기 1325는 계산해 봅시다. 계산은 이성을 통해 하는 거죠. 정답은 3975.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정답이 나옵니다. 보편적입니다. 2번, 선의지는 도덕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다. 해설입니다. 도덕법칙이란 실천이성이 우리 스스로에게 부과한 자율적 명령으로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도덕법칙은 이성이 나 스스로에게 시키는 것인데 정언명령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왜 명령이냐? 우리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 욕구가 강해 도덕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실천을 위해 도덕법칙은 의무,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언명령이란 무조건적 명령, 도덕법칙이란 뜻입니다. 그냥 무조건 해라 이거죠. 반대되는 게 가언명령입니다. 조건적 명령인데요. A 하고 싶으면 B 해라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이 두 개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이 됐습니다.
그러나 옥상에 있는 도둑을 목격했습니다. 잡으려고 막 쫓아오려는데 도둑이 도망치려다 발을 삐끗해서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추락 위기입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서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았다 칩시다. 이때 속마음, 행동의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도둑을 붙잡아서 실적 쌓고 승진하기 위해 구했다. 이건 가업명령입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도둑을 구했다. 이렇게 조건적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록 나쁜 도둑이지만 도둑도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구했다. 이건 정언명령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칸트 형님에게 도덕은 이 무조건적 명령인 정언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칸트 형님은 정언명령을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사실 대학교 가면 더 배우는데 고등학교 과정인 두 개로 하겠습니다. 첫째, 보편화 정식.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준칙이란 나의 개인적 규칙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 개인적인 규칙이 있죠. 뭐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는다. 나는 자기 3분 전에 팔굽혀펴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 규칙, 준칙이 항상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규칙이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보편화시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나의 준칙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먹으로 얼굴을 한번 치겠다 라고 합시다. 한번 보편화시켜 적용해 볼까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 얼굴을 주먹으로 후립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준칙은 도덕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의 준칙이 내가 불리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겠다라면 또 보편화시켜 적용해 봅시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리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거 괜찮나요? 베리베리 굿이죠. 이 준칙은 도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언명령은 인간성의 정식입니다. 너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 인간성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은 도구처럼 대하는 겁니다. 목적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는 겁니다. 아까 칸트의 인간관 배웠죠? 인간은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 인격체로 대우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금수저라 맨날 카드 플렉스하고 다 사준다. 아,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다 사주니까 베프 먹어야겠다. 이건 돈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한 거죠. 안 됩니다. 반면에 이 친구는 나한테 딱히 막 도움되는 거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친구도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니까 소중하게 대우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의지 세 번째, 선의지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우러나오는 의지다. 해설입니다. 칸트 형님은 의무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필연적 행위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잘 공부했으면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칸트는 감정은 도덕이 안 되고 무조건 의성에 근거해야 된다면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감정 아니야? 네. 그런데 칸트 형님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일반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근거한 존경심이라 괜찮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사실은 이성 기반이다. 도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장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무적 행위, 그러니까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하면 도덕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우연히 나의 행동이 의무를 따르는 것과 일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정직하게 장사했다. 또는 길가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할머니가 불쌍해서 도와줬다. 이런 행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무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결과가 아니라 뭐다? 행위의 동기다. 이 행위들은 겉모습은 비록 의무와 일치하지만 속마음은 조건적 명령, 가업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도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덕일까요? 바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칸트 형님에게는 이러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행복은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긴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 명령, 도덕을 따르며 살았는데 운 좋게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도덕적으로 살겠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행복과 도덕,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도덕과 의무가 우선입니다. 칸트 형님 입장에서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직접적인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언명령에 따르는 것만이 도덕이며 의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칸트 사상의 한계점을 살펴봅시다. 첫째,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사상 자체만 보면 정말 노빠꾸 도덕의 굳센 기상이 느껴져서 멋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인생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힘들겠죠.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둘째, 정언명령은 형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답을 일일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마치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직접 궁금한 행위를 보편화 정식, 인간성 정식에 넣어서 따져봐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의무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기 이분 알겠나요? 네,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네, 장군님 약속할게요. 칸트 형님 관점에서 약속은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맞은편 일본군이 물어봅니다. 야, 너네 장군님 죽었냐? 칸트 형님 관점에서 아무리 미운 일본군이어도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하는 짓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군님과 약속을 지키려면 말하면 안 되고 일본군에게 정직하려면 말해야 합니다. 답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의무끼리 충돌했을 경우 해결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 간의 충돌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현대의 칸트주의 사상가 로스입니다. 절대적인 도덕 의무들이 충돌했을 때 해결책이 없는 칸트 사상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조건부 의무, 직관적 의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로스는 조건부 의무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만약 좀 전 칸트 한계점처럼 의무끼리 충돌했다. 그러면 의무 간에 우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높은 것이 우선시되고 아래 것은 뒤로 밀리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직관적 의무라는 이름에서 짐작했듯이 바로 우리의 직관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보면 딱 바로 안답니다. 명쾌하죠? 자, 의무주의 길었습니다. 칸트 사상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연계해서 설명해 봤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이해 잘 안 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선의지 3가지의 의미를 중심으로 계속 돌려보면서 복습해 주세요. 딱 한 번에 그 연결고리가 깨우쳐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